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샌드위치 조리하기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와서 제가 나왔던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샌드위치 조리와 햄버거 조리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문제는 이제 햄버거 조리에 알맞지 않는 것은 햄버거 조리로만 묶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햄버거도 샌드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안에서도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빵이 3장이 있었을 때가 클럽 샌드위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햄버거라는 그 패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형태에 따른 분류도 보시면 오픈 샌드위치가 있고요. 클로즈 샌드위치, 핑거 샌드위치, 롤 샌드위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름만 보셔도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은 아무래도 이제 빵이 이렇게 사이가 덮여 있는 거 아닌 거죠. 클로즈는 클럽 샌드위치처럼 같이 들어있는 거고, 핑거 샌드위치는 약간 핑거푸드라고 해서 오드볼 같이 약간 파티 같은 데서, 까나페 파티나 이런 데서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샌드위치 형태인 거고요. 롤은 이제 말아서 만든 거를 이제 롤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플레이트, 썰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점점점 양식 분야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번 연도 초창기에 양식 시험을 봤을 때는 양식 문제가 2문제인가?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시험을 봤을 때는, 내일도 시험을 보러 가는데, 최근에 시험을 봤을 때는 양식 문제가 한 5, 6문제?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양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좀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식 샐러드 조리 들어가겠습니다. 샐러드 재료 준비 보시면, 자, 구성물 먼저 볼게요. 베이스 바탕이 있어야 되고, 본체 있어야 되고, 드레싱이 있어야 되고, 곁들이는 가니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니쉬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명입니다. 곁들어지는, 같이 어우러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샐러드에 만약에 양상추 샐러드인데 그 위에 방울토마토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방울토마토가 가니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척, 보관. 샐러드 같은 경우는 먹기 직전에 담고 드레싱을 뿌리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레싱을 따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뿌려줄 수도 있는데, 수분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럼 수분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물에 정도 담가서 이 아삭아삭하게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린 채소, 아마 새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죠. 어린 잎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찬물에, 얼음물이나 너무 찬물에 담그면 오히려 얘네가 좀 냉해를 입어서 숨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린 채소 같은 경우는 약간 상온에 있는 물에 담그시는 게 좋다라는 거, 얼음물보다는 상온에 있는 물이 더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샐러드의 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류, 어패류, 곡류, 채소는 따로 익혀서 조리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주재료에 맞춘 알맞은 드레싱을 곁들인다. 자, 채소의 물기를 제거하고 담으며 주재료의 부재료의 조화를 생각하고 구성한다. 드레싱은 절대 미리 뿌리지 않고요. 제공할 때 뿌려주거나 아니면 곁들여서 따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드레싱을 볼게요. 아무래도 실기 과목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하시기 조금 쉬우실 텐데, 비네그레트라는 드레싱이 있어요. 자, 이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양식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죠. 양식식에서는 레몬 비네그레트가 나오고요. 비네그레트. 그 다음에 또 참치 타르타르에서 채소 비네그레트를 쓰죠. 채소 비네그레트가 사용이 되는데, 자, 이 비네그레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비네가
식초가 영어로 비네가입니다. 그래서 식초와 오일을 섞어서 만든 드레싱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오일과 식초를 3대1로 섞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기호에마다 좀 틀립니다. 2대1로 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일이 이고 식초를 1로 섞고 그리고 약간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식초 산맛을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식초를 1로 섞고 오일을 뭐 3로 넣어서 레몬즙이나 약간 새콤한 즙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따로 이제 더 쓰는 편인데 보통적으로 2대1 아니면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빠르게 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간적인 유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섞었을 때 당시에는 잠깐 유화가 되어 있다가 안에 유화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이렇게 드레싱 코너를 가면 정말 많은 드레싱이 있잖아요. 뭐 파인애플 드레싱도 있고 키위 드레싱도 있고 뭐 들깨 드레싱, 발사믹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사우전 드레싱이랑 오리엔탈 드레싱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오리엔탈 드레싱은 바로 비네그레트 드레싱입니다. 오리엔탈 드레싱 자체가 비네그레트 요 간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간장이 들어간 드레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레드와인 비네그레트, 발사믹 비네그레트, 뭐 오리엔탈 드레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마요네즈가 들어있는 드레싱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양식 자격증 품목에도 있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도 마요네즈가 들어있고요. 렌치 드레싱도 마요네즈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시저 샐러드도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화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요네즈 자체가 유화제가 들어있으니까 마요네즈가 들어있다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레싱 코너 가시면 기름층이랑 이 물층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유화 상태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마요네즈 드레싱에 해당이 되고요. 요 기름하고 물층이 이렇게 따로 떠 있어서 이게 흔들어서 섞어 먹어야 되는 거는 비네그레트 드레싱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두 가지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나옵니다. 다음 중 마요네즈를 사용한 드레싱은 무엇인가? 다음 중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무엇인가?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유제품 기초 소스 보시면 뭐 샐러드 드레싱, 디핑 소스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지금 잠겨 있어갖고 조금 말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사 쿨리 뭐 퓨레라고 써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퓨레죠. 퓨레라고도 많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사는 익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사용한 소스고 쿨리는 퓨레 또는 용액 약간 끓여서 농축을 시킨 거예요. 퓨레 같은 경우는 얘를 갈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이사 토마토 사이사도 팔고요. 토마토 쿨리도 팔고요. 토마토 퓨레도 팔아요. 아무래도 이 토마토를 사용한 소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 제품들을 구분하시려면 아마 토마토 살사, 토마토 쿨리, 토마토 퓨레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화 드레싱. 아무래도 제가 이게 참고사항으로 더 써놨던 게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화제를 써서 이 마요네즈를 사용한 드레싱과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분리 현상과 원인 복원 방법 요것도 문제 나왔습니다. 마요네즈가 분리되었을 때 그리고 마요네즈를 만들려고 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 물론 시험 문제, 실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실기 문제에 시저 드레싱을 만들 때 마요네즈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시저 드레싱을 만들다 보니까 실기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볼에다가 노른자를 넣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넣고 여기다가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게 돼요. 그래서 레몬즙에 식초를 넣고 거품기로 막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품이 납니다. 막 거품이 나서 얘가 살짝 부풀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오일을 조금씩 넣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일이 들어가면 분리가 돼서 얘네가 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회전을 빠르게 하다 보면 이 마요네즈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에
노른자가 충분하게 휘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의 오일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요네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충분하게 노른자가, 이 유화제죠. 노른자가 휘핑이 돼서 식초와 충분하게 휘핑이 된 상태에서 오일이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치다가 만약에 얘가 분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다가 분리가 되면 버려요? 아닙니다. 여기다가 노른자, 유화제를 다시 한번 첨가를 시키거나 새 마요네즈, 신선한 새 마요, 분리가 되지 않는 새 마요네즈를 집어넣으면 걔가 유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마요네즈 상태로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요네즈 치는 과정에서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원인과 해답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요리 완성, 선택한다, 색깔을 낸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양식 조리 소식. 조식 조리죠. 우리가 블랙버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브런치라고 해갖고 이 블랙버스트와 브런치를 합친 메뉴를 이제 브런치라고 합친 메뉴 브런치라고 얘기하죠. 런치를 브런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태에서도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영국식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는 조금 있다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도 계속 시험을 보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유럽식과 미국식, 영국식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주스, 빵, 커피 굉장히 간단하죠. 커피 홍차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유럽식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식은 계란이 굉장히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믈렛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믈렛을 먹거나 스크램블을 먹거나 보일드 에그를 먹거나 포치드 에그를 먹거나. 그래서 감자, 햄, 베이컨, 소세지. 우리가 보통적으로 호텔 같은 데 가서 조식당을 가보면 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식 스타일로 거의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식은 조금 더 화려해요. 그래서 육류 요리와 생선 요리까지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달걀 요리 조리. 포치드 에그가 있고요. 보일드 에그가 있어요. 두 개가 무슨 말이냐? 자, 포치드 에그는 수란입니다. 여러분들. 껍질을 깨서 이용해서 그냥 그 계란 알맹이만 익힌 걸 포치드 에그라고 얘기하고요. 보일드 에그는 그러니까 포치드가 대치기고요. 포칭이 대치기고 보일드가 삶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얘는 데친 계란, 얘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포치드 에그는 보통 에그메덴트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알맹이만 익힌 거 포치드 에그고 보일드 에그는 삶은 계란이에요. 그러면 이 삶은 계란 안에서도 반숙이 있고 완숙이 있어요. 근데 이 반숙 안에서도 중반숙이 있고 반숙 달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른자의 익힘 상태가 조금 많이 익은 거와 조금 덜 익은 거,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이번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보일드 에그를 하는 데 있어서 조리법에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빠른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물량을 줄인다. 아니면 충분한 물에 삶은다. 그리고 익히는 시간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완숙은 몇 분 삶아요? 100도에서 10분에서 14분 삶아요. 제가 그 실기 설명할 땐 어떻게 하냐면 18분을 익히라 그래요. 근데 요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찬물에서가 18분이에요. 찬물에서부터는 18분을 익히고요. 끓는 점, 이 계란이 물이 끓는 직전부터는 14분 정도 삶아야 완숙이 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계란을 넣고 익는 그 시간을 잘못 재셨어요. 재지 않았다면 물이 끓는 지점부터 재시면 돼요. 물이 끓는 지점에서부터 13분에서 14분 정도 삶으시면 요거는 10분 너무 갭이 크죠? 보통 13분입니다. 13분에서 14분 정도 익히면 노른자가 완벽하게 익은 완숙 달걀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한 10분, 12분 정도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노른자가 살짝 덜 익어 있을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삶으시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란을 삶을 때는 우리가 뭘 넣냐면 식초하고 소금을 넣게 돼요. 자, 식초는 단백질이 응고되는 걸 도와주고요. 소금은 이 물이 끓는 점을 조금 더 빠르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물이 조금 더 빨리 끓어올라요. 물론 단백질을 응고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식초와 소금을 살짝 소량 넣어서 계란 삶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계란이 조금 깨지더라도 완벽하게 터지지 않고 삶은 계란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식초와 소금을 소량, 많이 아니에요. 소량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끓는 지점에서부터 13분에서 14분을 삶으면 완숙 달걀이고, 10분 미만으로 삶으면 반숙 달걀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량은 적게 잡아야 될까요? 많이 잡아야 될까요? 넉넉하게 많이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물량을 요만큼밖에 안 잡는다. 물은 자꾸 손실이 되거든요.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윗부분이 익지 않아요. 계란이 익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충분하게 잠길 수 있는 물을 사용하셔서 계란을 삶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일드 에그에 대한 설명 절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건식열을 이용한 요리, 뭐 달걀 프라이를 이용하면 써니사이드업, 요건 뭐예요? 계란 후라이, 달걀 후라이 안에 노른자가 덜 익은 거, 우리가 반숙 후라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떠오른 모양이다. 해가 떠오른 모양이다 라고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sunny side up, 해가 떠오른 모양이다. 해가 이렇게 떠올랐다 라는 이유로 sunny side up이라고 합니다. 자, over이즈는 뭐예요? 양쪽 면을 익혀요. 뒤집습니다. sunny side up을 한번 뒤집어요. 그럼 노른자는 살짝 덜 익어있죠. 노른자 터치지 않았어요. 노른자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익어. 그걸 over이즈라고 얘기하고요. over이즈와 같으면 미디엄은 조금 더 익혀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계란 노른자까지 충분하게 익힌 걸 오버하드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계란 프라이 안에서도 써니 사이드 업, 오버 이지, 오버 미디엄, 오버 하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을 깨서 휘저어 만든 요리고, 오믈렛은 스크램블을 조금 더 모양을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 에그 베네딕트는 수란입니다. 수란. 자, 수란을 잉글래시 머핀 위에다가, 빵 위에다가 시금치를 올려주기도 하고요. 베이컨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홀랜다이즈 소스를 올린 걸 우리가 에그 베네딕트, 요즘 브런치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에그 베네딕트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찬용 빵류 조리하기. 토스트 브레드, 데니스 페이스트리, 크루아상, 베이글, 잉글리시 머핀, 프렌치 브레드, 호밀빵, 브리오슈, 스위트롤, 하드롤, 소프트롤.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조식당에서 나가는 빵의 종류들입니다. 물론 이걸 전부 다 세팅을 하지 않지만 주로 아침에 소세지 빵을 올린다거나 피자 빵을 올린다거나 그렇게 부담스러운 빵을 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담백한 빵 위주로 조식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식사 조리용 빵의 종류 프렌치 토스트, 팬케이크, 와플, 얘네도 마찬가지죠. 조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프렌치 토스트는 얘를 우유에 담가서 계란이랑 우유를 풀어서 거기 담갔다가 이 계란빵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렌치 토스트라고 얘기하고, 팬케이크는 팬케이크 가루나 핫케이크 가루에 우유나 계란을 타서 구워낸 거 우리가 팬케이크라고 얘기하고요. 메이플 시럽이랑 주로 많이 먹죠. 와플은 요즘 제일 핫하죠. 와플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저희 학원에도 지금 저희가 4대나 구매해놨는데, 요즘은 와플 기계 외에도 누룽지도 해먹고 김치볶음밥도 해먹고 다 해먹더라고요. 근데 와플이라는 정식 이름이 따로 있죠. 와플 반죽을 이용해서 와플 기계에 이용한 거 우리가 와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시리얼 종류.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문제가 제출이 되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더운 시리얼 종류는 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보시지 않았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갑게 먹는, 우유에 말아 먹는 차갑게 먹는 시리얼과 따뜻하게 먹는 시리얼.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보기 문제에 오트밀이라고 나오지 않고 오트밀 포리지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리지가 뭐냐면 죽이에요, 죽. 우리나라는 죽이죠. 그러니까 포리지라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정식으로 다른 나라는 죽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죽을 서양 말로 이렇게 외국어로 번역할 때 주로 포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트밀 포리지라고 나와서 저는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포리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따뜻하게 먹는 건 뭐예요? 죽을 차갑게 먹진 않으니까 오트밀 포리지는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트밀로 끝나지 않고 옆에 포리지라는 말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갑게 먹는 시리얼에는 콘플레이크, 올브랜, 뭐 라이스 크리스피, 레이지 브랜, 시레이트 휘트, 버처 뮤즐리, 그 다음에 오트밀 포리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따뜻하게 먹는 건 오트밀 포리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잠깐 휴식 기간 갖고 다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